세계 125개국 중 101번째, 국민소득 82달러의 최贫국에서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 역사적 전환점에는 잘 사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뜨겁게 헌신했던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실업난은 심해지고 외화는 턱없이 부족해 국가 경쟁력은 최악의 상태였다. 당시 정부는 외자 유치에 힘썼지만 돈을 빌려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내 가슴속에 눌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빛나야 나 또한 빛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굳은 신념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겨우 75달러, 수출고 5천만 달러 정도로 텅스텐과 수산물 정도밖에 수출할 수 없었던 어려운 살림 형편으로 보릿고개를 허물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의 비열을 따듯 아득했습니다. 미국의 고물자를 팔아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하는 딱한 사정이고 달러는 귀해서 대통령이 손으로 헤어서 지출할 정도로 궁색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는 드디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원조 경제를 탈피하고 자립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은 드디어 울산의 태화 강변에 국토 종합개발의 첫 고동소리를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버려진 벌판에는 석유공장과 비료공장의 높은 굴뚝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실업자와 가난뿐인 나라 형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그 노는 인력을 자원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체의 지방 분산도 바로 그 할 일 없이 허송세월하는 실업자를 자원화하여 그 노는 힘을 투자해서 세계 조류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14세기 때 이태조가 지극히 부분적으로 개발하다만 역사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수천 년 동안 잠자던 국토를 잠으로부터 깨워서 종합적인 개발의 기치를 높이 들어 삼천리 반도의 지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평에 세워진 시멘트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자원인 시멘트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시멘트 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절약했습니다. 제주도에 세워진 포도당 공장입니다. 인천에 건설된 동양화학 소다회 공장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 케이블 공장과 우풍화학 및 각종 화학 공장, 알루미늄 제련 공장, 봉직 공장, 사료 공장, 직저 공장 등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지방에 세워져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 경제의 발전에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분배의 균등으로 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되게 하려고 밤낮이 모자라는
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은 계속 기적을 낳았습니다. 태화 방변의 기적에 이어 또다시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구로공단입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었던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던 우리의 산업은 1964년 수출공업단지 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구로동에 이 공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출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의 건설 역시 공업의 지방분산이라는 획기적인 시책 아래 지역의 유휴 노동의 활용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담한 혁신은 새로운 상품 개발로 앞질러가는 세계 주류에 우리도 자신있게 어깨동무할 수 있도록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리하여 보릿고개의 험한 줄령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는 4천년의 역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업적들을 쌓아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얻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용기와 힘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빈곤을 몰아내고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며 우리의 국력을 해외에 뻗어나게 한 제1차 5개년 계획. 그것은 바로 공업화의 기초가 되는 전력, 석탄, 석유, 시멘트, 비료 등 기간 산업의 건설과 확충이었습니다.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은 바로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얻은 성과를 주춧돌로 삼고 자립의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려놓는 작업인 것입니다. 즉 제철, 기계공업, 석유화학, 농수산 진흥을 이루고 수출 진흥, 고용 증대, 국민 소득의 증대를 실현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근대화로 우리가 바라던 자립경제의 터전을 더욱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국력은 넘쳐 흐르고 우리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우리의 70년대 그 청사진은 우선 농촌을 보면 제2차 5개년 기간 중에 영농 기술이 향상되고 장비를 기계화해서 농업의 근대화를 이룰 것입니다. 개간과 간척 사업으로 28만 정보의 새로운 농토가 생겨나며 20만 정보의 경제 정리가 이룩되고 양수장, 저수지 등을 건설해서 전체 답의 70%를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발이나 홍수에도 마음 놓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천후 농업시설을 또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소득은 증대되어 생활의 안정은 물론 농촌에서도 문화시설의 혜택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 처리 공장들이 여러 곳에 쓰게 되며 기업 농가의 지도 육성으로 농가의 소득은 크게 높여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염원이던 식량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의 농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비료 생산은 이미 자급자족은 물론 제때의 싼 값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며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어로 장비의 현대화와 원양어업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어획 꼴을 지금의 배로 높여 어민들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을 더욱 활발히 하며 어업 전진 기지를 확충해서 어로 작업을 크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편 석탄 생산량은 현재 1000만 톤에서 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며 전력은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그 수요가 부쩍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전력 생산량은 66년도에 77만 킬로와트에서 71년도에는 210만 킬로와트로 3배나 늘게 되며 그때에는 산간벽지에서도 풍부한 전기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제철 공장이 건설되어 철강제 국내 생산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업국가로서의 위치가 더욱더 굳혀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발전의 모체가 되는 각종 기계 제작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공업이 이루어지며 특히 자동차는 연간 2만 5천 대의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업화의 기둥이 되는 유료는 현재 약 7배가 되는 20만 바렐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되어 새로운 연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공장을 중심으로 PVA, PVC 등 수많은 석유화학 공장이 건설되어 석유화학 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일대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완전 계열화가 되어 다같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해 해서 아시아의 빛나는 공업국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83만 호의 주택과 4만 개의 교실을 건설하게 되며 대단히 도시 건설과 여러가지 국토 건설로서 쓸모있는 국토를 만들고 교통, 통신 등의 확충으로 우리의 생활은 보다 편리하게 될 것이며 200만 명의 고용 증대로 일할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2차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70년대에 우리들은 누구나가 안정된 직장에서 크고 작은 주주가 되기도 하고 가장은 가족과 주말을 즐기며 자녀는 씩씩하게 자라고 슬기롭게 배워 세계에서 으뜸가는 한국인의 자질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우리의 희망찬 전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는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경제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 교수단의 회의로서 이미 작년도에도 1차 5개년 계획의 중간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1차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또한 2차 5개년 계획을 확정짓는 이때를 맞이해서 광범하고도 철저한 분석평가를 가하고 있는 바 실제로 현지를 답사한 고려대학교 이창렬 교수는 된다 안 된다 하고 외정 때부터 이것이 아마 작동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거 난공사로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단정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21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해서 드디어 이와 같은 큰 공사를 했다는 것이 이제 기쁩니다. 근데 꼭 이거 보면 꼭 이제 대만의 시민담, 성문담하고 그런 느낌을 가져요. 한편 교수단 일행은 완공된 사업의 현황과 국민 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며 사업 추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감천 화력을 둘러본 농협대학 교수 최용상 씨는 우리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한편 최 교수는 이러한 발전 시설이 공업에만 쓰일 것이 아니라 농촌 전화에도 이용되어 농촌 근대화를 이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울산 제오비료 공장을 둘러본 중앙대학교 유진순 교수는 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역시 울산 공업센터구만요.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것은 울산 항만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걸쳐 교수단을 인솔한 기획조정실장 최주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종합평가단을 구성한 이유가 1차 개발계획을 금년도에 효과적으로 매듭을 짓고 그 매듭 지어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분석 평가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개발계획의 기초적인 전제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평가 교수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날이 모습을 달리하는 건설의 모습을 둘러본 교수단 일행은 이구동성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새 모습을 극구 찬양했으며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다져져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일행은 제1차 5개년 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대로 계속된다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성공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1960년대) 초 재원 마련의 어려움 속에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정부는 때마침 인력난을 겪고 있던 서독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하여 차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광부와 간호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을 떠나 새로운 일터를 찾아 떠났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은 1000m 아래 막장에서 위험도 무릅쓰며 구슬땀을 흘렸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간호사들은 부족한 잠을 설치며 일하고 또 일했다. 우리가 잘 산다면 왜 여러분이 부모 형제를 저버리고 이역만리인 이곳에서 노동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우리도 남의 나라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부강한 나라를 이룩해 해서 우리의 자손에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소름을 남겨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서독을 방문한 대통령 내외와 자리를 함께한 우리 광부 간호사들은 금세 눈물바다로 변했다. 그것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이 이역만리에서 함께 느끼는 서러움이었다. 당시 서독에 파견된 광부는 7,900여 명이었고 간호사는 1976년까지 1226명에 달했다. 이들이 목숨 걸고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또 하나의 숨은 주역들이었다. 젊은이들의 파독 행렬이 시작되던 1960년대 초 당시 정부는 또 하나의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월남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일이었다. 1961년 미 케네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최초 거론된 월남 파병은 공산주의와 대항해 자유월남을 지원하고 6.25 전쟁 때 도움을 준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에 대한 보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월남 파병에 따른 국가안보 보장과 군사 원조를 받고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했으며 이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 정책이었다. 전방도 후방도 없었던 전쟁터 월남. 1964년 8월 국군 이동외과병원이 최초로 파월됐고 1965년 5월 월남 정부의 전투부대 파병 요청에 따라 해병 청룡부대를 시작으로 맹호부대, 백마부대가 파병되는 등 육해공군 포함 최대 5만 명에 달했다. (9월) 말에 있은 8월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 광경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유월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단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월남 파병 때 같을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네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비우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잿더리를 비워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톡하게 이렇게 꼼초가 많이 역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요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참 옆에서 저도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인구 약 1,400만을 가진 월남공화국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양단돼 있으며 북으로 월맹 정권과 맞서고 있는 자유아시아의 한 나라입니다. 월남의 자유와 평화는 그 입지적 조건과 국제적 영향으로 보아 곧 한국의 자유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월남을 방문해서 한월 양국의 친선을 도모한 바 있으며 전 중앙정보부장 김정필 씨도 월남을 방문해서 반공의 결의를 더 한층 굳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공산월맹의 지령을 받아 무력으로 월남을 전복시키려는 소위 공산 베트콩 게릴라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수많은 자유월남민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불태우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산 베트콩 게릴라들의 만행에 분격해온 자유월남의 국민들은 공산 월맹을 타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와 반공 시위를 통해 공산 게릴라의 만행을 전 세계 자유우방에 호소하면서 반공 월남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를 갈구하는 월남은 공산 게릴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유우방 국가들은 막대한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원조를 계속하고 있으며 월남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전 세계 자유우방의 결의는 날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964년 7월 15일) 월남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받은 한국 정부는 약 2,000명의 비전투원으로 구성된 월남 후방지원부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절대다수의 국회 동의를 얻어 소위 비둘기 부대라고 불리우는 군사원조단의 결단을 끝마치고 1965년 2월 9일 서울운동장에서 드디어 파월 장병들의 환송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경련사를 통해서 월남으로 떠나는 장병들의 무운을 빌면서 우방 월남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스라린 6.25 당시 유엔군의 힘을 얻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쟁취한 우리 국군은 이제 그 힘이 크게 자라 우리 역사상 드물게 이웃나라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달려가게 되었으니 정말 온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벅찬 장도에 오른 자유의 십자군들을 환송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감격과 흥분 속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들의 무운을 마음속으로 빌어마지 않았습니다. 전우의 나라 월남 땅에 자유를 심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뭉친 평화의 사도 비둘기 부대의 제1진이 드디어 부산항을 출발, 미제 7함대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월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의를 사랑하는 대한남하의 혼을 이어받은 비둘기 부대는 22,000마일의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도 각종 훈련을 통해 사기를 ang양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헬리콥터에 의한 수송작전은 실전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목적지 도착을 목전에 둔 비둘기 부대는 이미 사이공만에 와 있는 우리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LSD 함에 옮겨 탄 후 자체 경비 태세를 계속하면서 구비구비 장거를 이루고 있는 사이공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월 16일) 오전 11시 드디어 월남의 수도 사이공 호두에 도착한 우리 비둘기 부대는
TU 월남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월남 국민들과 우리나라 교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국 땅에 나부끼는 태극기의 물결 속에 남국의 아가씨들로부터 하완을 받은 국군 장병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둘기 부대 용사들은 보무당당히 토두가를 행진해서 용감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월남 국민을 돕기 위해 파견된 우리 비둘기 부대는 사이공에서 약 24km 떨어진 디안이란 곳에 자리 잡고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섭씨 34호들을 오르내리는 훅소와 싸우며 우리 국군 용사들은 후방 지원을 위한 각종 작업과 진지 구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산 특공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숲을 불태우고 뚝을 쌓고 우리 국군 용사들의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비둘기 부대의 보금자리가 될 9월 한국군사원조단의 진치가 완성되어 우리 국군 장병들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월남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곧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과 투지로 굳게 뭉친 비둘기 부대의 용사들은 비록 낯설은 땅에서나마 활기에 넘치는 복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각종 운동을 통해 심신을 연마하는 한편 흥겨운 오락 등으로 막사에는 나날이 웃음의 꽃이 피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고향에서 오는 가족의 편지나 위문 편지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전선 없는 장거리대에서 비둘기의 용사들은 촌분도 쉴 새 없이 수색을 계속하면서 공산 베트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의 민병대원들도 우리 국군을 도와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65년 4월 3일) 약 1개 중대 병력의 베트콩이 우리 비둘기 부대에 야습을 가해왔는데 이에 맞선 비둘기 부대는 약 20분 동안의 교전 끝에 적을 완전 격퇴시켰습니다. 이날 아침 우리 수색대는 베트콩 유기시체 일구와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는데 이 불의의 기습에 대한 비둘기 부대의 신속한 반격은 조월 미군과 월남군 당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월남 국방상 튜 장군은 이 불의의 피습을 받은 우리 비둘기 부대를 방문하고 부상자들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월 우리나라 대사부인을 비롯한 무관부 무역진흥공사 직원 부인들도 튀 월남 국방상 부인과 월남 고위장성 부인들과 함께 봉타우에 있는 이동외과 병원을 방문해서 베트콩의 기습으로 부상당한 비둘기 부대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공산 베트콩 게릴라들의 만행은 우리 비둘기 부대의 첫 희생자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경비중대 1개 분대를 지휘해서 밀림 속을 정찰 중이던 노은규 중사는 1965년 4월 베트콩 게릴라가 묻어놓은 대인지뢰를 밟아 불행히도 생명을 잃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한살루 비행장에서 거행된 고 노종사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월남 정부의 고위층과 미 군사원조단 순회들이 참석했는데 월남 정부에서는 십자 훈장을 노종사에게 수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월남에 파견된 우리 군사원조단의 주요 임무는 월남의 후방 지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둘기 부대 장병들은 자체 방위 강화는 물론 여러 가지의 대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65년 4월 1일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작업에 기공식이 있은 후 우리 장병들은 월남의 도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둘기 부대 공병대가 가는 곳마다 월남의 길은 나날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둘기 부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주월 우리나라 대사관저에서는
대사부인을 비롯한 여러 교포들이 김치를 만들어 비둘기 부대에 전달해서 싱싱한 고국의 향취를 맛보게 했습니다. 비둘기 부대의 대면 활동 중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은 월남 국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봉타위에 자리 잡은 제1이동외과 병원과 전략촌에서 활동하는 우리 의무대는 연일 수많은 월남인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고 있는데 월남 사람들은 한국군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 의무대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태권도 교도단은 196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0명의 월남 군인과 민간인을 수련시켰다고 하는데 요즘 월남에서는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붐을 일으켜 누구나가 배우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pretty little poppy must copy its endearing charm. Es imposible, mi cielo. 한편 9월 우리나라 대사관은 비둘기 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위문하기 위해서 노래자랑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사이공의 유명한 방칸바의 밴드와 가수들이 출연해서 장병들의 흥을 한층 돋궈 주었으며 고된 피로를 마음껏 풀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명예와 위신을 등에 지고 월남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비둘기 부대의 용사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월남에서 분투하는 우리 국군 용사들의 무언과 우방 월남의 자유와 평화가 하루속히 깃들기를 빌어야 하겠습니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전과를 올렸던 대한의 건아들. 이들이 보여준 용맹성과 대민 지원 실적은 우방국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고 월남 국민 역시 뜨겁게 환영했다. 장기화된 월남전의 휴전 협상이 급진전되자 한국군은 1973년 3월까지 철수를 완료했고 포성이 멎은 월남은 내부 분열에 의해 1975년 4월 30일 공산 월맹군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다. 한편 월남 파병은 국내 민간 기업들이 월남전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고 국내 총 외화의 80%에 달하는 간접 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목숨을 담보로 한 파병 용사들의 급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 (1960년대) 부존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 획득은 수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부족한 달러를 획득하기 위한 수출에 중점을 두었고 수출만이 살 길이었다. 하지만 노동 집약적 제조업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체질적 한계 역시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긴박한 국내 상황까지 겹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억 달러 수출은 곧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중화공업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이 분야의 제품 수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은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중화공업 위주로 선정하였고 1973년 포항제철소 준공을 시작으로 모든 역량을 쏟았다. 뒤이어 울산 주선소 준공을 비롯해 비철금속,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산업별 단지 조성으로 중화공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중화공업화 이후 대한민국은 두 차례 찾아온 오일 쇼크에도 근대화를 향한 압축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 1971년 10억 달러에서 1977년 드디어 수출 100억 불의 꿈을 이루면서 선진공업국의 발판을 마련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한창일 무렵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일제히 석유 가격을 인상했고 국내 수입 가격은 4배로 폭등했다.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로 찾아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동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면서 중동 건설의 붐이 일어나게 됐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도로, 송수관 건설, 주택공사 등을 비롯하여 항만 축조와 플랜트 건설 분야까지 진출했다. 당시 우리 건설 기술자들은 무더위와 모래 폭풍을 견뎌가며 한국인의 의지와 저력으로 건설 신화를 써내려갔고 석유 파동이란 국가적 위기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산은 이미 심각하게 황폐화된 상태로 나무를 연료로 소비하는 전통 방식과 초지를 태워 경작하는 화전농법이 주요 원인이었다. 1967년 70년 만의 가뭄으로 인해 40만 헥타르의 농지와 66만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자 치산 치수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농림국을 산림청으로 승격시켜 산림 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73년 농림부 산하에 있던 산림청이 전국적인 행정력과 경찰력을 갖춘 내무부로 이관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받아 입산 금지, 산불 방지 단속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산림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1974년 화전민 정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보호와 산림보호, 야생동물 보호관리와 지력 증진, 농촌 연료대책 수립과 목재 수급 안정, 사방 녹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양묘 사업과 유실수 재배를 통해 녹지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했고 식목일 행사를 비롯한 전국민 조림운동으로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독려했다. 특히 포항 영일지구 사방사업은 국내 산림녹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1971년부터 77년까지 5년간 연인원 360만 명이 투입되어 식목이 불가능하던 4,538헥타르의 민둥산을 울창한 삼림으로 바꿔놓은 기적같은 결실이었다. 1973년에서 82년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됐던 녹화 사업은 4년이나 앞선 1978년 그 목표를 달성해 민둥산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조림 정책이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4대강 유역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4대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유역은
당시 우리나라 인구 62%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농업, 공업 용수와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로써 홍수량 절감, 농업 생산량 증대, 전력 공급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관계시설 없이 빗물에만 의존해야 했던 우리나라의 천수담 농업이 전천후 농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건설된 15개의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1970년대 초반 제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탈석유 원전 개발을 시작했다. 1971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착공해 1978년 7월 첫 가동을 시작했다. 이어 울진, 월성, 영광 등 총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전력난 해소에 크게 일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되었다. (1979년에)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2단계에는 산지 이용 장기 계획과 향토 수종 개발, 해외 산림자원 개발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됐지만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미완성으로 그쳤다. 하면 된다는 희망과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의지로 세계 속에서 희망과 도전의 시간을 함께했던 우리의 젊은이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차례입니다.